네, 이제 7페이지 대수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수선이란 건물의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 주요 구조나 외부 형태의 수선 변경하나 증설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부분 1번부터 9번까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시험 문제 풀 때 자, 거기 이제 아까 배웠던 것 중에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주요 구조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요 구조부의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이런 것들이 주요 구조부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자, 내력벽을 증설을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그라는 건 뭐예요? 내력벽을 말하는 거죠.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볼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그렇죠.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을 갖다가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그래서 여기 4번까지를 두 줄로 그어보세요. 4번까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1, 2, 3, 4가 구조가 같죠, 문장이.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내력벽을 증설해체, 기둥을 증설해체, 볼을 증설해체, 지붕틀을 증설해체. 그래서 여기까지는 같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주요 구조물을 증설하거나 하나 세거나 해체하는 거. 근데 그 뒤에 부분에서는 숫자가 나오죠.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 변경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20제곱미터까지 수선했을 때는 일반 수선이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30제곱미터 했을 때는 대수선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제가 아까 건축 허가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건물을 갖다 크게 변화해줬을 때는 시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대수선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나 신고를. 근데 일반 수선은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요. 대수술이 있고 일반 수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수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수선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곰은 수술하지만 곰인형은 수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수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대수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건물을 크게 수선할 때는 이제 함부로 니네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있죠. 그렇죠. 내기, 보, 지. 그렇죠. 네 가지 있죠. 네 개에 대해서 그렇죠. 증설해체, 수선 변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증설해체는요. 기둥 자체를 갖다 뽑아냈다가 붙이고 하는 걸 갖다 증설해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수선이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들 그렇죠. 그는 삼수선이죠. 삼수선. 3개 이상 수선 변경한다는 거예요. 3개 이상 수선에서 30제곱미터 삼수변, 삼수변. 그러니까 기둥을 2개 수선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반 수선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기둥을 4개 수선했다. 그럼 대수선이 되는 거죠. 근데 기둥 2개, 보 2개 수선했다. 교과서 보시면 알겠지만 수선은 무조건 뭐야? 3개 이상이 돼야 되고 증설해체는 숫자와 관계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장이 2번 문장을 갖고 제가 하면 기둥을 증설하는 문장. 기둥을 증설한다. 그 다음에 기둥을 해체한다. 이 두 가지가 뭐예요? 그 2개의 문장이 되고 그 다음에 기둥을 갖다가 3개 수선한다. 또는 3개 변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로 변경하는 것보다 수선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수변은 삼수변이래야 돼요. 삼수변.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거예요. 수선 변경은 뭐야? 뭐다? 무조건이 아니라 3개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 2, 3, 4번은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을 들락날락 증설해체하거나 삼수변하는 경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방화벽인데요. 방화벽은 방에다 방 동그라미 치고 6번에 주계단의 주 동그라미 치고 미간지구의 미. 그렇죠? 그 다음에 8번에 다가구의 다. 그 다음에 그 9번에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의 마. 그렇죠? 그래서 방주, 미, 다, 마예요. 그렇죠? 이건데 첫 번째는 이제 방화벽이라는 건 불을 막는 벽을 말하는 거예요. 철문으로 된 벽. 이거 건드리면 무조건 대수선입니다. 근데 방화벽 보세요.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부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수선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숫자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방화벽을 건드리면 대수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니까 뭐예요? 계단을 건드리면 뭐예요? 대수선. 자, 미간지구인데 미간지구는 뭐냐면 도시계획의 미관이라고 해서 건물의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되는데 건물이 담장으로 삥 돌려져 있을 때는 담장을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담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아름다운 이야기, 미담. 그죠? 미담. 색채는 없고 담장 변경하는. 그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라는 건 대충 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경계벽을 치는 경우에 그건 뭐예요? 그건 대수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건축 외벽에는 마감 재료를 했을 때는 그렇죠? 일부 너무 크게 했을 때는 대수선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9번도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아까 1번하고 연결해서 외우면 되죠. 네, 1번에. 네. 그래서 내력벽하고 같이 외우시면 돼요. 외벽, 내력벽, 벽에 관계된 것들은 1번과 9번을 묶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모델링이라고 되는데 리모델링은 그렇죠. 우리가 증축하고 대수선하는 거 있죠. 기둥이 산 상태에서 증축하고 대수선하는 걸 리모델링이에요. 이 리모델링 법이 조만간 개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건축법에서는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거예요. 증대. 리모델링은 가치가 증대되잖아요. 그렇죠? 리모델링하면 가치가 증대되잖아요. 그래서 증축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증축 대수선. 사람도 리모델링 할 수 있죠. 성형수술 같은 거 하는 거죠. 건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대로 맞추는 걸 뭐야?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고, 뭐 코를 높인다든지 이러면 증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증축 대수선, 그래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좋게 만드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례는 따로 외우실 필요 없고, 자, 특례는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우리 칫솔 있죠, 칫솔을 만들 때요 리사이클링 가능한, 그러니까 재생이 가능한 식으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칫솔에 칫솔모를 교환할 수 있게 해요. 그죠? 그럼 칫솔대는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제작비가 많이 들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냥 칫솔보다는. 그죠? 그냥 칫솔이 1,000원이면 칫솔대를 교환하는 거는 리필 칫솔이 가능한 것은 저도 그런 걸 써봤는데 한 1,500원, 2,000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칫솔대 하나에다가 리필 칫솔 3개가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거 합쳐서 이제 2,000원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일반 칫솔을 산단 말이에요. 더 싸니까. 다음에 또 사면 되지 뭐 귀찮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을 할 때요. 이 기둥이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둥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해체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기둥을 분리할 수 있도록, 지붕과 기둥을 분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갖다 짓게 되면 제작비가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많이 드니까 다시 얘기하면 리모델링하기 쉬운 구조로 만들 때는 국가에서 혜택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일위와 용돈 줘. 그래서 용적률 20% 높여주는데 용적률이란 건 뭐냐면 만약에 20%면 만약에 10층짜리를 12층을 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0층짜리 12층. 그래서 높이를 쌓게 되는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체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체를 대통령이 정하는 구조로 했을 때는 하나 둘 셋 해서 100분의 120%를 뭡니까? 상승해 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120%. 1위와 용돈 중에서 120%. 그러니까 10층 짓던 건 12층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따로 이제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을 하기는 따로 외울 건 없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의 도로입니다. 도로인데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도로라고 해요. 건축법상의 도로는 몇 미터 이상이다? 4m 이상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3m 이상의 도로인데 예정도로도 도로로 봐요. 예정도로. 그러니까 도시계획에서 현재는 주택이 되어 있어요. 주택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도로 예정지다 그러면 도로로 본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박스에 보시면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로법, 사도법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광, 특특시 군수가 그렇죠? 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는 도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건축법상의 도로는 4m 이상이에요. 그래서 도로는 자동차 통행과 사람인데 사람은요 적은 도로에서도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선 그러니까 자동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 예외적 지형적 조건에 따른 도로에 따른 구조 너비에서 박스에 보시면은 자 1번 보겠습니다.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m 이상 3m 체크하고 길이가 10 미만인 도로에선 2m 이렇게 돼 있죠. 체크하고 예외적 도로 예외적 몇 글자죠? 세 글자니까 예외적 도로는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 도로예요. 그래서 몇 글자죠? 세 글자니까 3m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그림 하나에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라서 막다른 도로의 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이제 설명을 해드리니까 가끔 치면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요걸 요 밑에 거를 체크를 잘 해놓으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래 막다른 도로에는요,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건축 허가가 안 나요. 근데 예외적으로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도 건축 허가 나는 경우 어떤 경우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도로의 길이는 다 똑같아요. 일반 도로예요. 골목길이 있어요. 이게 막다른 도로를 골목길이라고 하죠. 골목길. 그 다음에 여기 또 골목길. 그렇죠? 자, 여기 또 골목길. 여기 이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자, 우리가 이 골목이 길지 않으면 소방차가 여기서 소방호수로 불을 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호수가 소방차 길다. 그러면 이게 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길이가 길면 길수록, 자, 보세요. 요 길이가 길면은 길수록, 그죠? 이 도로의 너비, 즉 폭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2 곱하기 3은 뭐가 되죠? 6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끝. 2, 3, 6인데 그러면 가운데에 우리가 중부지방을 외우면 남부, 북부지방을 외울 필요가 없죠. 중부를 외웠으니까 중부의 위가 북부가 되는 거고 중부의 밑에가 남부가 되는 것처럼 가운데만 외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운데가 뭐냐면 이 도로의 길이가요. 길이가 10 이상 35m 미만입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35 이상이 되겠고 요거는 0에서부터 0보다 마이너스는 될 수 없으니까 길이가 0에서 10 마이너스 미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0m 미만인 거고 이건 35 이상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m, 이 도로의 길이가 20m면 그렇죠? 10에서 35의 라인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도로의 폭이 3m가 돼야지 건축허가 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한 40m 된다. 여기 40m 된다. 그러면 소방차 2대가 막 들어가서 불을 꺼야 되니까 적어도 이 도로의 폭이 6m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은 6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이 가운데를 외우셔야 되겠죠. 네, 가운데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시골 같은 경우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3이 아니라 2에서 1씩 늘어요. 3, 그 다음에 4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4가 돼요. 교재에 보시면은 읍면지역은 4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는 2, 3은 6, 도시 사람들은 빨리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가니까 뭐예요? 곱하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걸음 빨리 가. 2, 3은 6. 시골 사람들은 뭡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 해서 2, 3, 4예요. 이유는 뭐냐면 시골에는요. 큰 건물들이라는 게 대부분들이 뭐 축사라든지 뭐 그런 소를 기르거나 이런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뭐야? 주로 동물들을 기르거나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안전도나 이런 데 위험이 좀 더 덜할 수 있겠죠. 사람 생명이 더 귀하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축주는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데 설계자, 설계도서,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자, 그럼 간단하게만 표현할게요. 외우지 말고. 건축주는 뭐야? 건물 짓는 돈 있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하고 설계자는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자라고. 설계도서는요. 설계도와의 그 그림들, 설계도 그림 있죠? 그 설계도서라고 해요. 그래서 설계자가 짜는 거. 공사감리자는 공사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하는 게 감리죠. 중간에. 시공자는 삽질하는 사람. 관계 전문 기술자는 뭐야? 뭐 목공이면 목공. 미장이면 미장. 그렇죠? 타일이면 타일. 자, 17번에 건축의 용도인데요. 이 건물의 용도는요. 법으로 28개로 구조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기타 재료에서 내수재료, 내화구조 뭐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크게 시험에 많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용어적이니까 내수재료, 내화구조, 방화구조, 난연재료, 불연재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2번에 발코니라고 있어요. 발코니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는요. 그 여러분들이 건물이 있으면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에 보면은 이제 복도가 있잖아요. 복도하고 계단. 이걸 우리는 공용 면적이래요. 공용. 다른 사람들 같이 사는 데를 공용 면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 열고 들어가서 나만의 공간, 우리 가족만의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전용 면적. 그죠? 그 문제까지.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복도와 계단도 사고,
전용 면적도 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바깥에 이렇게 완충 공간으로서 발코니라는 게 있잖아요. 발코니, 그렇죠? 발코니 확장해 가지고 쓰잖아요. 이 발코니는 우리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해요. 서비스 면적, 알겠죠? 서비스 면적이라는데 이 발코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한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 외벽에 두어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 이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사유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이라 하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서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특별하게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들이 옛날에 많이 없었어요. 전쟁이 많이 났고 우리나라 목조 건물이 주다 보니까 에집트 같은 경우는 석조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타거나 전쟁이 나도 폭파되지 않는 이상 남아있는데 우리나라는 건물들이 과거에 목조 건물이 많다 보니까 전쟁이 나면 다 불이 많이 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파리에 갈 때 파리에 뭐 보러 갑니까? 파리에 뭐 박물관 보러 가고 또 루브르 그다음에 에펠탑 보러 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뭐 호주에 가면은 뭐 오페라하우스 구경하고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건물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특별 건축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서 자유롭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데를 특별 건축 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20번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되는데 이건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층 건축물은 3, 4, 10인데 우리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건물 이렇게 땅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이 2층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2층 건물이잖아요. 그죠? 1층, 2층. 근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층은 막혀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여기가 8m야. 층이 막혀 있지 않아요. 이렇게 계단을 하는데. 근데 층의 구분이 없으면은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저 건물이 우리나라 법에 4m마다 한 층으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건 뭐예요? 5, 4, 20이니까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층 건축은 3, 4, 10인데 이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걸 왜 정하는가 말씀을 드리면 뒤에 설명하겠지만 항상 뒤에 설명한다고 하죠. 왜냐면 뒤에 이제 이건 용어정이기 때문에 요거 해당되는 내용들이 다 뒤에 나와 있어요. 이런 건물이 한 50층이 60층이 된다고 치죠. 63빌딩 60층이 된다고 치면 이제 화재가 나면 사다리차가 구조를 하러 오거든요. 근데 이게 한 10m까지밖에 구조가 안 나와요. 그렇죠? 사다리가 무한정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 위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한 55층부터 55, 56, 57, 58, 59, 60 이런 사람들은 헬기가 와서 데려가요. 헬기가 와서 툭툭툭툭툭 해갖고 데려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려와서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 초고층 공간에 피난 공간이라고 해서 철문으로 해서 구조할 때까지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두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장소를 설치하는 건물들이 높은 건물이겠어요?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물을 의무적으로 초고층 건물에서는 피난 공간을 설치해라. 그래서 이런 건 30개 층마다 하나씩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초고층 건축물이고 일반 고층 건축물 같은 건 이 건물의 중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5층 사이에다가 이런 피난 공간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초고층 건축, 고층 건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한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23번. 자,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를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 및 그 부속 건축을 말한다. 이렇게 되니까 외울 건 없고. 그 다음에 24번 건축 유지 관리란 건축물이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를 잘 유지 관리하는 걸 말하니까 25번 그래서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다음 각목에 어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서 아까 특수구조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지는 지지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보호 차양 등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3m 이상 돌전된 건축물.
자, 25번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아까 제가 특수구조물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죠. 두 개의 건축물에 대해서. 그래서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된 차양보 외부의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창고 같은 것들이 있으면 창고가 문이 열려요. 그럼 이제 건물에 뭐가 이제 창고에 물건이 배달되면은 여기 이제 차양이 있어야 되겠죠. 창고에 이제 물건이 들어갈 때 비를 맞으니까 이런 차양이 있으면 한쪽 끝은 고정됐고 한쪽 끝은 지지되지 않았죠. 우리 모자 챙처럼 그죠? 이런 경우에 위험해 아니에요. 똑 부러지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수구조예요. 그래서 3m 돌출. 그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가 그죠? 20m 이상. 기 20. 기 20. 그다음에 특수한 건축물.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기둥과 기둥이가 20m. 그렇죠? 예. 그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기둥 사이가 길이가 길면 길수록 위험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26의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건축법상 대형 건축물은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문화의 집회시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죠. 예.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이 여객용 시설, 운수시설도 화물용 시설이 있고요. 여객용 시설이 있으니까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은 관광 숙박시설 이런 것들 그래서 등등하고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다수가 사용하니까 뭐예요?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27번에 보면 준다중이용 건축물에서 그 밑에 있는 건축물이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면적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다중이나 준다중이라는 건 여러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예.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특수구조 건축물 이것도 이제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건축법의 적용 범위 및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제외되는 건축물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그 원래 아까 건축법은 4m 도를 확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그럼 불국사가 있어요. 불국사. 불국사가 있는데 4m 도를 확보하지 않았거든요. 불국사는. 그렇다고 이게 무허가 건물로서 철거합니까? 불국사는? 그렇지 않죠. 예, 불국사는 건축법이 적용돼요.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돼요. 문화재보호법이죠. 근데 이거 건축물이 아닌 건 아니죠. 건축물은 건축물. 왜? 지붕이 있으니까, 기둥이 있고 벽이 있으니까. 그런데 건축법이 적용되니까 더 센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건축물이지만 특별법들인 다른 법들이 적용해서 그렇죠? 지붕이 있는 것이면 다른 법들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건축물인데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요 표시하시고요. 자, 문화재 보호법에는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 그렇죠? 예, 가지정문화재. 그래서 가지정이라는 것은 이제 지정 심사 중인 문화재 가등기 개념이에요. 근데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 강목의 시설, 운전 보안 시설, 철도 선로에 가르치는 보행 시설인데 그 플랫폼은 지붕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건 철도법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철도법. 해당 철도 궤도 삼역 급수 급탄 급유 시설. 그렇죠? 예, 옛날에는 탄으로 했으니까 그죠? 급탄 시설들이 있었고요. 석탄.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통행역 징수 시설 톨게이트는 건축법상 이제 사각형 건물인데 건축법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고 도로법이 적용되고요. 컨테이너를 위한 간이 창고도 지붕이 있지만은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고 산업집적화 설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나왔고요. 결론은 그렇게 나왔고 시험에서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철인의 창고문은 건축법이 적용 안 돼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인철인의 창고문은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외우시기도 하는데 건축물인데도예요. 인은 인데도 건축물인데도 건축법에 적용되는 인. 철도에 관련된 시설, 그렇죠. 철도에 관련된 시설, 이동이 가능한 창고 아까 있죠. 문화재 및 가지적 문화재, 그 다음에 그렇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그렇죠. 이렇게들 이제 외울 수가 있어요. 근데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면 문제가 뭐냐면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화장실이 있는 것들은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고 있죠, 고. 그래서 철 있죠, 철. 그래서 철도 역사라는 게 있어요. 철도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이 두 가지는요, 두 문자를 따서 외우시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둘 다 화장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화장실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철도의 기타 시설들도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화장실이 있는 것들은 건축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건 적용이 안 되지만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지만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건축법이 적용이 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요. 자, 2번에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1번에 건축법의 적용 범위라고 해서 건축법이 전면 적용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네. 지역.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건축법이 113개 조항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거 113개 조항은 다 적용돼야 되는데 이제 도시에서는 이제 이게 다 적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시골에서는 이 중에서 6개 조항이 배제가 됩니다. 배제. 적용 안 하겠다, 적용하게 하지 않겠다. 일부가 배제가 된다. 6개 조항이. 알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어느 지역이냐면 건축부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자, 원래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지역 보세요. 그림 지도본 도시 지역.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뭐냐면 현재 도시지는 아니지만 도시가 될 지역이에요. 신도시 만드는 지역.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동 또는 읍 지역. 알겠죠? 예. 그래서 도시, 지구 단위 계획, 그렇죠? 동 또는 읍 지역이고 섬일 때는 인구가 얼마? 500인 이상. 서모. 이게 500명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게 아니면 요 시골은 면 단위라는 얘기죠. 면. 읍면 할 때 면 단위예요. 면 단위. 면 단위에서는 6개 조항이 배제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대상 지역,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그렇죠? 예.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비도시 지역.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닌 지역. 그렇죠? 면 단위. 동ton 읍이 아닌 지역. 500인이 안 되는 지역.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뭡니까? 여기 있어요. 그래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폐지 변경. 주로 경계선에 관계된 건 시골에서 많이 적용되지 않아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원래 뒤에 설명하지만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접해 있거든요. 접해 있어야지 우리가 가는데 시골에서는 그게 안 돼도 되고 도로의 폐지 변경할 때 이해관계 내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생략할 수 있고 건축선도 지정도 생략할 수 있고 건축선이라는 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인데 그건 또한 할 수 있고요. 방화지관의 건축물, 내화구조나 불연제로 해야 되는데 그 또한 안 해도 됩니다. 대지의 분할 제한도. 그래서 이거는 규제가 있는데 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것은 대건, 방, 대 뭐 이렇게 외우시는데 대건, 방, 대, 선 이렇게 외우시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3번은 모르셔도 되지만 2번은 반드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적용 범위에서 아까 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본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했고요. 그래서 그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정리해 놓은 거. 여태까지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에 건축법 규정의 요청의 완화가 있는데요. 완화는 외우지 않습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완화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는 완화를 하게 되는데 거기 뭐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완화 적용 대상에서 교재 16페이지에 첫 번째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인데 그래서 대지를 설정을 범하기 어렵죠. 이제 호수가 있어요. 호수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에다가 제가 말뚝을 하나 박아가지고 이렇게 밑에 철판을 넣어가지고 식당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호수 가운데. 그럼 사람들이 배 타고 와서 식당에서 밥 먹고 배 타고 와서 식당에 밥 먹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요거 할 때 대지라는 게 몇 평인지 딱 결정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철판까지인지 애매하니까 잔디를 심을 수도 없고 한 호수 가운데, 그렇죠?
했을 때 완화된다는 거, 완화. 알겠죠? 완화되는 게 되게 많죠. 다 외우시고. 그다음에 박스의 4번에 보면 전통 사찰 같은 것들도 어때요? 전통 양옥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한옥, 양옥 이런 것들도 규제를 완화합니다. 예, 전통 한옥 중에 전통 한옥을 규제를 완화하죠. 네, 좋은 일이니까. 예.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문제 풀 때요. 아까 배제되는 거 있었잖아요. 배제되는 거. 그렇죠? 문화재 보호법. 그래서 뭐 주되고 그다음에 문화재인데 전통 사찰이나 절이에요. 전통 가오. 한옥이죠, 한옥. 한옥은 규제가 완화됩니까? 배제됩니까? 이거는 규제가 배제되는 게 아니라 건축법 적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완화 적용돼요. 완화 적용하는데 오해하셔가지고 이 문화재하고 전통사찰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통사찰이란 그냥 일반적인 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국사 같이 그죠? 유적지나 문화재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해서 이거는 완화 적용하는 것이고, 그죠? 예. 일단은 이렇게 해서 체크를 일단 해놓으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것까지는 없을 거고요.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만 보시고 외우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기존 건축물의 특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뒷부분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건축물이 있었는데 건축법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 지은 집이니까 기득권은 보호해줘야 돼요? 보호 안 해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득권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법령의 개지인데요. 이거 외우시 마세요. 상린관계라고 써요. 상린관계. 민법에서 배웁니다. 상린관계. 민법에서 배워요. 그렇죠? 민법에서 배웁니다. 상린관계. 상린관계 된 게 18페이지까지 있는데 민법에 있는 내용에서 서로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건물과 건물이 붙거나 땅이 붙었을 때 서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매너상. 그걸 상린관계를 하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상린관계보다 건축법이 더 민법에 있었던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법 규제가. 그래서 이런 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있는 건축 규제사항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9페이지에 보면 건축위원회라고 돼 있어요. 위원회. 이 위원회 부분은요. 지금 공부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알겠죠? 위원회 부분은 따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위원회, 중앙관 건축위원회까지 있는데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지방건축위원회 이렇게 있어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면 가끔 중앙건축위원회가 하는 게 뭐고 지방건축이 뭔지 하기 때문에 일단 체크만 해놓고 나중에 볼 것이라고 하세요. 건축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국토교통부나 각 시도에 있는데 얘네들이 교수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하는 기구가 전문위원회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건축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안에 뭐 미장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기조면 공기조화, 뭐 토목이면 토목 파트가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전문위원. 국회 상임위원회죠. 그래서 교재 119페이지에 보면 의부터 먼저 볼게요. 의 19페이지 의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심의, 조정, 제정하기 위해서 각각 건축위원회를 둬야 한다. 그렇죠? 구청에도 건축위원회가 있다는 거예요. 1번에 박스 1번 이 법과 조례의 제정, 개정,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그렇죠? 건축물에 관련된 분쟁, 조정, 제정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죠. 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중앙건축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국토교통부에 있는 게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위에 두 번째 70명이라는 데면 체크만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각 파트로 그 파트가 전문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면에 박스 보시면 뭐예요? 전문위원이 있는 거죠. 건축계획 분야, 구조 분야, 설비 분야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예, 조경 분야까지 해서 쫙 분야가 있어서 그걸 전문위원이라고 하고요. 지방건축위원회는 각 지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에 있는 거고 지방건축의 심의사항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3번하고 박스에 3번, 그 다음에 4번, 그죠? 예, 그 다음에 5번. 이 세 개 정도가 뭐야? 대표적인 어떤 중앙건축위원회의 다른 부분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따지면 거기 양가로 시도 건축인의 심의상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16층이면 3만 원 이렇게 보세요. 3만 이상에 대해서는 중앙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하고요. 양가로 3번의 중앙건축인 심의사항은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0m 이상의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 할 수가 있죠. 두 개 구별해 체크만 해주세요. 지금 외우지 마시고. 네, 지방건축위원장이라고 되는데 여기는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교재 본격적으로 23페이지 건축물의 건축. 그래서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약 조절이 중요한 거예요. 강약 조절이라는 것은 강하게 강조하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나 약하게 설명하는 건 시간차를 두고 나중에 시간 날 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에 대한 입지 규모의 사전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전 결정이 뭔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건축물을 갖다가 칠 때요. 그래서 아까 제가 허가할 때 특특 시군구죠. 앞으로 강의할 때는 시군구라고 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다 시장구청장이 하니까 특별자치시장, 그래서 특별자치도시사 시군구인데 이 허가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설계도를 들이대요. 설계도인데 뭐 건물에 따라서는 뭐 1,0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설계도의 설계가 구청에서 허가가 안 나. 그럼 1,000만 원만 날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살짝 떠보는 제도로서 이게 결혼이면 약혼을 하는 것처럼 살짝 이러이러한 건물을 내가 지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니라는 사전 결정 신청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할 수 있다 해야 하나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럼 사전 결정을 통과하게 되면은 보통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 건축법 할 때 개발행위 허가, 산지법상 산지 전용 허가,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 그다음에 하천정법상 하천 전용 허가에서 이 네 가지는 통과돼요. 의제된다는 건 나중에 허가받을 필요가 없이 일괄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사전 결정이 그렇다고 해서 한번 사전 결정 받고 10년, 20년 갈 수 있으니까 효력은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2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2년이 지나면 다시 사전 결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 결정은 꼭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비주세요. 그렇죠? 내가 건물 줘도 되는지. 그래서 그다음에 2번 심의 교통영향 분석 등 동시 신청. 사전 결정을 결정하는 자는 건축의 심의와 도시교통 축배는 교통영향 평가서의 검토를 한 건에 할 수 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관서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전 결정 후 통지 다 이제 내부에서 검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5번 사전 결정 통지에 따른 효과. 그래서 뭐라 했어요? 자,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한 거로 본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그렇죠.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그렇죠. 산. 농지법엔 농지 전용 허가. 하천법상 하천 전용 허가. 개선 농촌이 의제되죠. 예. 6번은 협의 및 의견 제출인데요. 보통 이 처리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는데 이게 산지 같은 거나 농지 같은 거 하려면 산림청이나 농림부에다가 구청에서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은 며칠? 보름 안에 답변을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사전 결정의 통지 건축허가 신청 의무는 2년이에요. 2년. 기억해주세요. 2년. 잘 모르는 기간은 다 2년이거든요.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전 결정을 받고요.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될 거냐면 건축 허가를 볼 거예요. 건축 허가. 이제 사전 결정을 통과했으니까 건축 허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